창덕궁의 정문 돈하문입니다. 이 돈하문은 왕이 큰 덕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돈독하게 교화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궁궐에 비해서 문이 아주 커 보입니다. 이유는 보통 궁궐 정문이 3칸인데 여기는 이렇게 5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좌우 양쪽은 문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3칸, 3문이죠. 네, 돈하문을 통해서 창덕궁으로 들어갑니다. 창덕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궁궐이다, 이런 상징이 바로 왼쪽에 있는데요. 이 큰 회화나무 3그루입니다. 이 회화나무가 삼무공, 그러니까 왕 아래 넘버 2, 3, 4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앉는 자리를 상징한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선의 시작은 경복궁이었다면 조선의 기틀을 잡은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죠. 창덕궁은 경복궁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좌우선, 남북을 잇는 그 선의 일직선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만든 궁궐이라면 이 창덕궁은 이렇게 산자락 안에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에 순응해서 거슬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궁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무질서하고 계획이 없이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금천교를 건너가야 되겠죠. 이 창덕궁 금천교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신성한 궁궐에 애군이나 악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물을 흘렸는데, 여기서 그런 모든 잡스러운 걸 막기 위한 상징들이 있죠. 여기 서수가 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같은 모습이고요. 혹시라도 이 물길을 따라서 애군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주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귀신상이 있고요. 저 밑에 거북이가 있는데, 거북이가 거의 트랩이 분수가 됐습니다. 동전들이 떨어져 있죠. 특히 이 물은 이 안에 대신들이 들어오면서 이 맑고 깨끗한 물을 보면서 자신들의 사심을 다 버려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북쪽에는 거북이가 있었고요. 이 남쪽에는 귀여운 해태가 지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해태 역시 트랩이 분수가 됐네요. 혹시 그렇다면 이 동전이 많은 쪽이 애군을 막는데 더 영험한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북이의 의문의 1승입니다. 이 금천교는 태종 11년 1411년에 만들어진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진선문이 있는데요. 진선문은 왕에게 옳은 말만, 바른 말만 고하라, 그런 뜻이라죠. 진선문 통과하니까 이제 창덕궁의 메인 공간 인정전으로 갈 수 있는데, 역시 인정전은 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창덕궁을 처음으로 정궁으로 쓴 왕은 조선 3대 임금 태종이죠. 태종은 즉위 때까지 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인데요. 1차 왕자의 난이 경복궁에서, 2차 왕자의 난이 한번 천도했던 개경에서 벌어지죠.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태종은 경복궁으로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으로 옵니다. 창덕궁 완성이 1405년인데 태종은 1404년부터 이곳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하죠. 자, 이제 인정문 들어가는 이 앞에, 우리가 보통 사극을 보면 왕의 즉위식 장면이 나올 때 저 안에 인정전 앞에서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바로 인정문 앞에 요 공간에서 벌어지는데, 야, 그럼 너무 장소가 협소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상당히 조촐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상중이잖아요. 선왕이 돌아가셔서 자신이 즉위하는 거기 때문에 상중이어서 조촐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여기서 이제 즉위를 한 왕은 오무도 당당하게, 기풍당당하게 인정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이제 자신의 시대를 여는 거죠. 실제로 조선 왕조 안에서 임금들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인정문, 인정전, 어진 정치를 펼쳐라,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인정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는 보통의 궁궐과 똑같은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박석 그대로죠. 울퉁불퉁한 과학입니다. 여기서 이제 품계에 서 있는 이 신하들이 국가의 중요 행사를 할 때 눈이 부시지 말라고 일부러 빛을 난반사시켰다는 이 박석,
그 매끌매끌한 대리석보다 이게 완전히 한 수 위구나, 그걸 아는 순간 정말 감전되듯 전율했고요. 또 쨍쨍 해가 뜨거나 궂은 날씨에 신하들 고생하지 말라고 차양치는 이 고리도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이 문관이고 저쪽이 무관이죠. 인정전 올라가는 이 월대 위에 드무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드무는 소화전이죠. 근데 상당히 주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을 담아 두는데요, 목조 건물이니까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화마가 여기를 덮치러 올 때 여기 이제 물을 위를 지나가다 여기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우와, 내가 이렇게 정말 흉측하게 생겼구나, 자기가 자기 얼굴 보고 놀래서 도망가라고 만든 그 소화기구, 소화전인데, 실제로 뭐 급할 때 여기서 이 물이 소방수를 썼겠죠. 인정전 2층 건물이지만 안에 뚫려 있는 통층입니다. 한눈에 봐도 경복궁 근정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 파란색을 쓰는데 황금색이죠, 노란색. 바로 대한제국 때 그 상징이 노란색이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노란색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색이 다르고요.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등 달려 있고 갓 있고, 이게 보통 우리 궁궐에 별로 없는 모습이죠. 이 서구와 섞여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이 안에도 황금색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는 흙을 구운 전돌이었다고 하는데 1907년 순종이 이제 황제 즉위하고 이쪽으로 이어 거처를 옮기면서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서양식 실내 장들이 들어오면서 마루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등,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그 갓도 이제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 그 전등가스로 바꿨고요. 저 위에 봉황, 여기서 잘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바뀐 모습도 있지만 뭐 그대로 똑같은 거 많습니다. 저기 저 고리, 저것도 이제 불 끄는 장치죠. 불은 위에서 물을 보야 잘 꺼지기 때문에 저 고리에다 줄을 매고 내시가 타고 다니면서 불을 껐다고 하는데, 진짜 내시는 극한 직업의 전문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단청 훼손하는 뭐 새나 뱀 못 들어오게 하는 이 그물, 부시도 그대로고요. 역시 제 방송 에피소드입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추석을 맞아서 도전 역사 퀴즈 특집을 이 창덕궁에서 했을 텐데요. 자, 저 그물을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저 명칭 부시라는 게 사실 우리도 지금 잘 쓰지 않는 뭐 고어잖아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2000년대 초라 미국 대통령, 그랬더니 곧바로 부시 맞추더라고요. 이게 뭐 힌트 준 거지, 이게 답을 알려준 거지. 그리고 뜻은 달라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건 부시 아닙니다. 요 그물은 그렇다고 모기장 아닙니다. 저 밑에 신하들은 임금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장치죠. 창덕궁 인정전에는 다른 궁궐과 완전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해석이 극과 극이어서 접점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인정전 그 용마루 위에 있는 5개의 오약꽃 문양, 그리고 건너편 바로 앞에 인정문 위에도 저렇게 3개의 오약꽃 문양이 있는데요. 하나의 의견은 일제에 의해서 이 창덕궁이 훼손됐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대한제국의 상징을 그 시대에 넣은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도 오얏무늬가 중앙에 딱 새겨져 있는데, 자, 정말 이국적입니다. 그 당시엔 이질적이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안에 좀 우리 문양을 하나 넣어서 구색을 좀 맞췄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저 가운데 맨 위에 있는 대한제국의 상징 오얏꽃. 그건 이제 워낙 서구적 건물이라 이게 대한제국의 것이다 라는 그 마크를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인정전의 오얏꽃은 왜 이렇게 논쟁이 많이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엔 저 오얏꽃 무늬가 새겨진 시기가 명확치 않아서 이런 해석들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종이 1907년 이쪽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여기가 대한제국이다 라고 새겼다는 주장하고, 아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일제가 이곳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새겨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는 대한제국이 아니고 일본 천황 아래인 이왕가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순종 황제는 이왕, 그리고 고종 황제는 이태왕 이렇게 불리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를 품격을 낮춘 거다라는 이 두 개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제가 뭐 어느 한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 하나 제 생각에 문양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 황금색 같은 상징을 만드는 건 사실 우리의 문화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서구에서 온 거라고 하니까 대한제국이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징들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의 상징은 무엇을 이렇게 격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지 격화시키려고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한제국이 이황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 문장에 난 모든 격이 낮아지고 폄훼됐겠지만, 그래도 저 문장의 의미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에 더 맞지 않나, 가깝지 않나, 저는 거기에 조심스럽게 한 표를 그냥 던져봅니다. 창덕궁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그 청와대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정말 몇 대 남아있지 않는 앤틱 중에 앤틱 차를 구경합니다. 창덕궁의 청와대, 바로 여기 선정전입니다. 현존하는 이 궁궐 건물 중에 유일하게 저렇게 청기화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이 선정전입니다. 편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신하들이 여기서 모여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곳이죠. 공식 업무 공간. 선정전 언뜻 딱 듣고 나면 그치, 착한 정치. 그거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한자가 완전히 다르죠. 착할 선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언하다 그럴 때니까 정치를 넓게 펼쳐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선정전은 조선 태종 이방원 때 창덕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임진왜란때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이제 다시 만드는데, 아니 또 인조 반정 때 불에 탑니다. 그래서 인조 때 이제 만든 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인조가 이 창덕궁을 다시 지을 때 광해군이 알면 정말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을 벌입니다. 바로 저 인왕산 아래에 광해군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짓고 있던 궁궐 인경궁이 있었는데요. 그 인경궁을 홀랑 뜯어다가 창덕궁 다시 짓는데 뭐 낼름 다 갖다 쓴 거죠. 이 선정전도 그 인경궁의 편전인 광전전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왕제에서만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자기가 이뤄냈던 모든 거를 순식간에 다 뺏긴 거죠. 진짜 인경궁을 헐 때쯤 이때 광해군은 그걸 알면 인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그렇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진짜 임진왜란 이후에 궁궐 복원을 참 많이 했어요. 궁궐 아주 매니아 덕후였던 것 같고 청기화 매니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청기화가 당시 진짜 논란의 대상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청기화는 비쌉니다. 아주 고급이에요. 근데 비싸서만이 꼭 아닙니다. 저 청기화를 구워내려면 저 안에 아주 중요한 재료가 하나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재료가 염초라는 게 들어간답니다. 염초토 아니야. 근데 염초는 그 영화 신기전에서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염초 7숟갈 반! 저게 화약의 재료랍니다.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는데 지금 자주국방, 화약을 만드는 데 써야 될 염초를 이게 궁궐 지붕에다가 쓴다고 하니 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진짜 청기화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청기화 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런 아주 고급 정보, 청기화 굽는 법을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자신만 독점해서 이득을
독식하는 바로 그런 걸 빗대서 청기화 장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기화가 정말 비싸고 좋다, 그런 얘기의 반증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 궁금한 건, 요즘도 우리가 이 국정의 중심인 청와대를 저기 푸른 기와집 뭐 청기화집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지금 현재 정치에 불만이 있는, 지금 비꼬는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에도 여기 청기화 파란 그 기와집 민심이 이반됐을 때 이렇게 좀 비꼬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고요. 청기화는 비쌉니다. 근데 아시죠? 유튜브 채널 구독은 비싼 게 뭐야?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것도 무제한 공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청기화 장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거든요. 아시죠? 네.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왕의 업무 공간을 봤으니까 왕의 생활 공간도 봐야죠. 그건 바로 옆에 있는 희정당입니다. 특급 호텔 로비 입구, 골프장 클럽하우스처럼 아주 독특한 모습의 희정당입니다. 왕의 침전이죠. 그러니까 왕이 식사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는, 그러니까 왕의 사생활 공간으로 왕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곳인데요. 순종 때는 바로 옆에 선정전의 기능, 편전의 기능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가 조선 정치의 중심이었던 거죠. 희정당을 지금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희정당, 뭐 정치를 기쁘게, 그 뜻은 아니란다. 역시 한자가 다릅니다. 정치를 밝고 넓게 해서 온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런 정치 철학을 담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슬로건 같은 거죠. 근데 이 희정당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으로 오면 희정당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정당은 바로 뒤쪽에 왕비의 공간, 대조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원래 모습은 아니랍니다. 1917년 이 대조전에서 원인 모를 대화재가 나서 여기가 불에 타죠. 그랬더니 그 당시 조선 총독부 일제는 경복궁의 왕의 침전인 강령전을 뜯어다가 이 희정당을, 그리고 역시 경복궁의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을 뜯어다가 이 대조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원형이 좀 바뀐 겁니다. 1917년이니까 그때 이제 서구의 문물하고 섞일 때라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원래 강령전은 여기가 대청마루였겠죠. 근데 이렇게 응접실로 바뀌었고 현대식, 근대식 식탁과 의자들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전기 들어왔으니까 전등들이 있고요. 근데 희정당 양쪽 옆에 저 그림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 일제는 여기에 일본 화가들의 그림을 붙이자 그랬더니 이것은 순종이 정말 극구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20대 젊은 화가들 그림을 그리게 해서 여기다 붙였다고 하는데요. 저 그림이 1920년대쯤 그때 조선의 회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참 당초에 보이지 않았어, 제대로. 이게 정말 참 많이 아쉽습니다. 창덕궁에서 가장 깊은 곳, 대조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왕비의 처소라고 해서 이곳을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9겹으로 쌓여있는 가장 은밀한 공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정말 구중궁궐이라고 해서 9겹이다라는 뜻보다는 우리 예전에 이 9라는 숫자는 뭔가 이 99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리미트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말 첩첩이 쌓여져 있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이다, 이런 뜻일 텐데요. 대조전, 말 그대로 큰 것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조, 큰 게 바로 왕자의 생산,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 하나의 그 왕조가 계속 이어가라, 그런 큰 뜻을 담은 게 대조전인데요. 이 대조전을 왕비의 공간이라고만 하기엔 좀 어폐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쪽 온돌이 왕의 침소고요, 이 서쪽 온돌이 왕비의 처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대조전의 공간의 특징은 바로 앞에 왕의 침전이라고 부르는 희정당과, 물론 이 선평문을 향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각이 다 이어져서 이 안에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개화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구조들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안을 봐도 이제 응접실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저게 자개예요. 자개로 된 소파가 있고요, 서양식 테이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좌식이 아닌 입식 공간이고요. 지금 저기 좀 보이네요. 저쪽 왕비의 처소 서원돌에는 그때 당시 순정효황후가 썼던 그 서양식 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왕이 썼던 동쪽 온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왕의 처소는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가구도 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 창덕궁 대조전에 와서 생각나는 분이 순정효황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 옆에 있는 이 흥복헌이라는 날개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입각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순우리말로 순화해서 날개체라고 하는데요. 이 동쪽에 있는 날개체가 흥복헌입니다. 일단은 기단이 대조전보다 이렇게 낮다는 건 격이 하나 좀 낮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흥복헌, 복을 흥하게, 복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졌던 현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1910년 경술국치 한일 합방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흥복헌에서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순종 황제가 있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죠, 이완용, 윤덕영 뭐 이렇게 있었어요. 윤덕영은 순종 효황후의 큰아버지입니다. 근데 극악무도한 이자들이 순종 황제에게 지금 빨리 한일 합방 이 조약서에다가 국세를 찍으라고 막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풍뒤에서 듣고 계시던 순종 효황후가 정말 듣다 못해 국세를 치마폭에 감춰버립니다. 그게 정말 이 아무리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극악무도한 놈들도 황후의 치마를 들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순정효황후 윤씨의 큰아버지죠, 윤덕영 자가 끝내 그걸 강탈해서 조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흥복헌, 참 좋은 뜻의 이 흥복헌이 이렇게 경술국치의 현장이 될 줄이야.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조전에서 순정효황후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대조전을 스스로 걸어 나가신 분이기 때문일 겁니다. 1926년 4월 25일 바로 이곳에서 순종 황제가 승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이 끝나고 나서 이 순정효황후께서는 내가 나라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청을 입힌 집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단청이 없는 일반 그 사대부 민가 무슨 그런 집 같은 저 낙선제 쪽으로 거처를 스스로 옮기시게 됩니다. 순정효황후는 이제 8.15 광복, 그리고 한국전쟁, 4.19, 5.16 이런 파란만장한 이 현대사 격동기를 거치시고 1966년 2월 3일 낙선제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순정효황후는 정말 참 결기가 대단했던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희정당 앞입니다. 우리나라 궁궐에서 정말 이렇게 생긴 전각은 이게 유일합니다. 1917년에 강령전 뜯어서 여기로 이제 다시 그 희정당 만들 때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왜곡일 수 있고 변형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 시대상을 담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특급 호텔 로비 같고 골프장 클럽하우스 같은 이 모습은 역시 여기 차가 들어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가 다녔으니까.
차가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VVIP를 모시고 쫙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순종 황제, 순종효 황후가 탔던 차는 이 창덕궁 안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었을까요? 네, 그 주차장을 찾아가 봅니다. 시장당 바로 앞에 저 건물, 저게 이제 어차고라고 그 당시 주차장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근데요, 저 안에 담겨 있는 역사의 사실들을 알면 상당히 좀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바로 이 건물입니다. 어차고.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7년까지 여기에 순종 황제가 탔던 차, 그리고 순종효 황후가 탔던 차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차들은 지금 어디에? 순식간에 경복궁 쪽으로 왔습니다. 전국 전 세계 올로케 방송이죠. 제 채널이요. 국립고궁박물관 바로 여기에 정말 100년도 전이네요. 순종 황제, 순종효 황후가 탔던 그 차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야, 그 진짜 앤틱 차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 차가 순종 황제가 탔던 차입니다. 미국 GM사가 1918년에 만든 캐딜락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 딱 20대 남아있는 차랍니다. 이 차는 순종효 황후가 탔던 차, 1914년 영국 다임러사의 차인데, 이 차가 지금 전 세계에 딱 석 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앤틱이죠. 이 차들을 보면서 느낀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 그때는 우리가 교통체계가 달랐구나. 우핸들입니다. 놀랍죠? 좌핸들이 아니고 우핸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바디가 철제가 아니랍니다. 이게 목재, 나무 깎아 만든 거라죠. 셋째는 그 당시를 감안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배기량입니다. 순종 황제가 탔던 이 차가 배기량이 5000cc가 넘고요. 순종 효 황후가 탄 이 차도 배기량이 3000cc가 넘습니다. 야, 지금 21세기에서는 우리 집 차보다 배기량이 더 높은, 지금 이 차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자동차세 엄청 나왔겠는데요. 네 번째는요, 자, 이 문에 역시 황금색의 오얏꽃 문장, 대한제국의 상징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간의 사정을 알고 나면 정말 참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이 건물은 어차고 이전에 빈청이었습니다. 빈청은 정말 고위 관리죠. 비변사 당상관 이상, 그리고 또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이제 안건 보고를 하러 왔을 때 대기하고 회의하는 장소였으니까 궁궐 건물 안에서 신하들이 쓰는 건물 중에 가장 격이 높은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일제가 어차고, 차고로 만들어 버린 거니까 이건 뭐 상당한 의도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 건물 지금은 카페와 그러니까 선물 가게로 쓰고 있는데, 어떤 좀 원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운전은 누가 했을까요? 왕이? 황제가 직접? 아니죠. 역시 조선시대 최고의 전문직이자 가장 극한 직업이었던 내시가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자가용 운전기사인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 이때 이 내시는 운전면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글쎄요. 우리 궁궐 건물 중에 유난히도 애잔한 슬픔이 배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마치 지금 창덕궁의 동쪽 구석에 몸을 숨긴 것 같은 그런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궁궐인데 화려하지 않고 무슨 일반 사대부 가문의 집처럼 좀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보다는 이 정말 궁궐, 조선의 궁궐인데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 사람이 살았던 곳, 특히 여기서 연상되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순종, 영왕, 그리고 영왕의 부인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그리고 덕혜옹주, 비정한 역사의 희생양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선제로 들어가는 문은 장락문입니다. 이 장락문 글씨가 흥선대원군 글씨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에게 있어서 글씨의 멘토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그래서 이 글씨에도 아주 굵고 진한 그런 힘이 좀 느껴지는데요. 장락문은 이 뜻이 중국의 여자 신선 서왕모라는 신선이 있는데요. 그 신선이 사는 월궁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락문을 통해 들어가면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데요. 근데 이 낙선제에 서려 있는 역사를 보면 이 문의 이름 역시 뭔가 너무나 또 한 번 더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장락문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문지방에 요 홈이 뭘까? 요 홈은요 실제로 정말로 그 편의성을 위해서 기능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 2품 이하의 관리들이 예전에 초혼이라는 외바퀴 가마를 탔죠. 이렇게 바퀴는 하나고 높고 긴 그 초혼이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홈을 냈으니 요 홈이 길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초혼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집들은 이렇게 문지방도 없애고 소술대문도 거의 뭐 없애거나 아주 높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홈으로 기능을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이 초혼 탔을 때 요 계단은 뭘까? 그때 정말 이런 초혼이 요 계단은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할 때 에피소드인데요. 요 홈을 문제로 냈더니 학생들 중에 이 홈이 혼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런 오답을 낸 적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땅바닥 쪽을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아마도 그 오답은 이 낙선제가 상을 당한 왕비나 후궁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초혼이 지나가서 제 이렇게 가면 저는 가막군인가요? 예, 낙선제입니다. 근데 이 낙선제는 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요 낙선제 그리고 옆에 있는 석복헌 그리고 저쪽에 있는 수강제 여기까지를 다 낙선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낙선제라는 이제 현판이 보입니다. 낙선제는 선함을 즐긴다 이런 뜻의 맹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 하나하나가 오히려 이 안에 서려 있는 아픈 역사와 너무나 강하게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더 강렬하게 좀 느껴집니다. 이 낙선제에서 떠오르는 인물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방자 여사입니다.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비조, 그러니까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왕이 1908년 11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인질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방자 여사입니다. 이방자 여사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영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황족이고 뭐 황태자 비고를 떠나서 정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는 정말 기구한 삶이 시작된 건데요. 이방자 여사는 일본인이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영친왕께서는 왜 귀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 직후 왕권의 부활을 경계했던 이승만 정권이 조선의 왕족의 입국을 일절 불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영친왕 전하와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낙선제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방자 여사는 그 영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사회사업에도 정말 헌신하고 품위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1989년 4월 30일 여기서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말 불과 최근 한 30년 전까지 여기엔 이런 비운의 주인공들의 삶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낙선제 건물이 특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이 무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살을 보면 똑같은 무늬들이 아니라 다 조금씩 다른 무늬들을 섞어 놨는데요. 그래서 참 소박하고 검소해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말 최고로 절정으로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무늬가 있죠. 바로 지금 요 무늬입니다. 요 무늬는요
이게 이제 그 빙열문이라고 하는데 요 벽이 화방벽이라고 합니다. 화방벽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방화벽인데 그때는 화방벽이라고 했나 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온돌이 있으니까 아궁이가 있죠. 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티가 막 튀겠죠. 그러면 이게 목조 건물이니까 그 불티 튀는 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화방벽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 위에 나면 괜찮나? 하여간 이게 방화벽, 화방벽입니다. 근데 이 무늬를 빙열문이라고 해서, 빙열, 그러니까 얼음이 깨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음 곳에 돌을 확 던지면 쫙 이렇게 불규칙하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빙열 무늬를 만들어서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뜻을 조금 더 담은, 뭔가 불규칙해 보이면서도 하나의 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양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석복헌 넘어가는 이 담에는 뭐 한눈에 봐도 거북이 등껍질 문입니다. 바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또 그런 문양들, 이런 수많은 문양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는 곳이 낙선제입니다. 이 낙선제는 궁궐인데 화려한 단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종이 이 낙선제를 지을 때 워낙 소박하고 검소했던 영조를 본받으면서 지어서 이렇게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단청이 아닌 무채색으로 칠해놓은 이 낙선제 건물이 더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청이 없는 궁궐 건물은 덕수궁에도 있습니다. 서거당이죠.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정말 이 치욕을 다시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덕수궁에서 서거당을 쓰면서 거기엔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단청 대신 역사를 칠한 곳 덕수궁의 서거당과 함께 낙선제의 단청은 저 단풍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고요. 아니, 사계절마다 이 자연이 이 낙선제에 그때그때 알맞는 색을 칠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선제 앞에 요거 뭘까요?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저 밖을 봤을까? 아니죠. 아니면 뭐 여기서 누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앉아서 들었을까? 아니죠. 이거 뭐 다 압니다. 옛날 사대부가에 다 있었다는, 이게 이제 노두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까 저기 초혼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높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딱 편하게 내릴 수 있게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노두돌인데요. 자, 이 노두돌. 자, 이제는 석복헌으로 갑니다. 아, 근데요, 조선시대에 왕비를 간택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입사시험하고 그 과정 방식이 똑같았던 거 아세요? 일단 3차례에 걸쳐서 3배수씩 남기고 떨어뜨리는 서바이벌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무조건 최종은 1명이죠. 2명이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기 근데요. 아, 그리고 또 완벽한 블라인드 방식인데 요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블라인드가 아니라 정작 누굴 뽑는지가 왕한테 블라인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가 뽑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사장 모르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가 석복헌인데요. 이 석복헌은 안채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공간이죠. 그래서 아주 뭐 전형적으로 딱 미음자 이런 폐쇄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낙선제 석복헌에는 조선의 24대 임금 헌종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헌종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네, 이 영화 명당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은 헌종의 아버지, 그 똑똑하고 총명했다는 효명세자 장례식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조그만 어린아이가 헌종입니다. 자, 이제 헌종이 즉위를 합니다. 8살의 어린 나이죠. 우리가 흔히 어린 임금 그러면 그 대명사로 단종을 생각하는데, 단종은 13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임금으로 등극한 최연소 기록은 이 헌종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헌종은 어쩌다 이런 사랑꾼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각인됐을까요? 그것은 헌종의 두 번째 왕비 계비 간택 과정 때문인데요. 헌종의 첫 번째 부인은 효현왕후 김씨입니다.
근데 16살의 어린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또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비 계비를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까 관택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온 사람을 1차 때 7, 8, 9명 3배수 예, 남기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초관택이라고 그러고요. 2차 재관택 때 이제 3명이죠. 딱 3배수 남깁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왕한테는 철저하게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왕은 개입하거나 거의 참가하면 안 됩니다. 근데 헌종은 이때 후사가 정말 급했나 봅니다. 조선의 그 사이에 관례, 관행, 아니 금기를 깨고 왕비 관택 과정에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종의 사랑꾼 그 첫 번째 이유죠. 그래서 이제 재관택 때 들어갔더니 3명이 남아있죠. 근데 역사에는 2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씨처자, 김씨처자. 여기서 헌종은 김씨처자에게 완전히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의사결정권은 그 여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종의 어머니죠. 돌아가신 효명세자의 부인이신 조대비, 그리고 헌종의 또 할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순조의 부인이신 순원왕후. 이 두 분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두 분이 홍씨처자를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홍씨처자가 왕비가 되죠. 그러니까 헌종은 상당히 낙담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있는데 이때도 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기회는 찬스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때 떨어진, 그때까지 또 밤에 두고 있던 김씨처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 알을 낳아도 네. 내 알을 낳아도 이랬죠. 예. 그래서 김씨처자가 경빈 김씨가 됐는데요. 바로 이게 헌종의 사랑꾼, 그 이미지가 각인된 두 번째 이유겠죠. 이 석복헌은 그래서 그 경빈 김씨를 위한 공간으로 이제 줍니다. 이 석복헌, 복이 내린다라는 뜻이죠. 이 복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기쁜 일인데 그 당시 이렇게 왕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석복헌 바로 옆에가 수광제인데 수광제가 아까 의사결정권자였던 헌종의 할머니 순원 왕후의 처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경빈 김씨 입장에선 바로 옆에 자신을 떨어뜨린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재밌는 상상이죠. 헌종은 그 사랑하는 경빈 김씨와의 사이에서도 아들은커녕 아이 하나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23이라는 젊은 아주 한참 때 요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헌종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외모가 정말 아주 끝내줬답니다. 진짜 잘생겼고요. 목소리도 뭐 완전 요즘 테너톤?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K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급, 아니 그 이상 그 정도 급이죠. 이 사랑꾼 헌종의 로맨스가 시작된 곳은, 즉 계비 왕비 간택 과정이 시작된 곳은 지금 여기 이 창덕궁이 아니라죠. 네,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는데요. 경희궁 1길.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장락전이 있었던 곳. 그 장락전은 대비전이죠. 여기에서 그 왕비 간택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꾼 헌종이 그 금기를 깨고 직접 그 간택에 들어갔다는 바로 이곳이네요. 지금은 뭐 이렇게 다 현대적 건물이고요. 여기 위치는 어디냐면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걸어서 조금 거리가 있고요. 여기가 성공미술관입니다. 이야, 이 정도면 완전히 올로케죠? 조선의 왕비 간택 과정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당시 국모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여성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운령을 전국에 내립니다. 한 9살에서 10살 전후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가 대상자였는데 이제 혼인을 하지 마라 강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전국에서 날짜라도 받아놓은 커플에게는 이건 정말 최대 리스크입니다. 뽑혀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당시 왕비 간택이 있을 것 같다 같은 기미만 보이면 전국에서 막 서로 일찍 결혼시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한가운데 그 핵심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방송 에피소드인데요. 역사 퀴즈 때 추석을 맞아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여기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금운용을 문제를 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맞추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랑 다를 텐데 서구와 우리는. 제가 그중에 아주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여성분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 서구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 금운용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파란 눈에 멋진 여성분이 딱 한마디를 했는데 완전히 무덤이 빵 터졌어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합니다. 근데 이 뉘앙스가 저희가 왜 참아야 돼요? 참아야. 완전히 저희 제작진 할 거 없이 여기서 정말 다 마치 쓰러졌고요. 같이 출연한 외국인들도 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창덕궁 오면 그때 그 멋진 파란 눈의 그 여성분이 해주신 그 말을 생각하면서 한 번씩 웃곤 합니다.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합니다. 이거 지금 너무 오반가요? 석복헌을 나와서 수강제로 갑니다. 이 수강제는 그 당시 최고 실권자고 권력자고 또 아까 경빈 김씨 떨어뜨렸던 헌정의 할머니 순원 왕후가 사셨던 곳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이 수강제에서 사셨던 순원 왕후.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는 김조순 그리고 그 아들 김좌근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김좌근이 어느 정도 위세였는지를 영화 명당에서는 또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쩔 것이냐? 여기서 왕 노릇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왕이라도 해먹고 살 것이냐? 이렇게 비옵니다. 이렇게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냥 왕권이 왕권도 아닌 그때 순원 왕후가 바로 안동 김씨입니다. 김조순의 딸이고 김좌근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권력의 정점이죠. 그리고 헌정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효현 왕후 김씨도 안동 김씨입니다. 이 효현 왕후는 김조순의 칠촌 김조근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동 김씨, 세상 안동 김씨 천진 거예요. 경빈 김씨는 광산 김씨랍니다. 그래서 떨어졌나요? 간택에서? 사극은 항상 역사적 고증에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명당, 허구도 많이 가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 또 재밌겠죠. 근데 일단 몇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오늘 보셨죠? 병건이 죽지 않으면 세자가 죽어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요. 헌종은 왕비 효현 왕후, 계비 효정 왕후, 그리고 경빈 김씨 사이에서 뭐 아들을 그냥 아이가 없었어요. 여긴 아니죠. 해마다 200만 명 이상이 찾는다는 이 창덕궁에 와서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라는 그 비운의 타이틀이 따라붙는데요. 그런 것처럼 역시 그때 아픈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투영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덕혜옹주가 생애 마지막 자락에서 혼미한 정신 속에 썼다는 바로 이 삐뚤삐뚤한 이 글씨. 이 글씨에 그 모든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는 이 낙선제 숙강제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덕혜옹주가 숨을 거둔 바로 열흘 뒤 1989년 4월 30일 이방자 여사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워낙 이 두 분이 비운의 주인공이셔서 밀려오는 애잔함이 더한데요. 이 낙선제에서 오늘 떠오르는 생각은요, 황족으로 태어났지만 개인의 운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국운, 국가의 운을 이기지 못하고 국운도 시대의 운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그 옛말이 떠오릅니다. 이 대조전에서 꼭 한번 보고 가면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가자마자인데요. 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드셨던 음식, 그리고 또 하여간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걸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을까? 바로 그곳이 여기죠. 수락관입니다. 수락관, 지금 여기서는요 닫혀 있어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락, 왕과 왕비가 드셨던 음식을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수락관 여기를 보면은, 야, 그때 정말 우리가 개화기 동안 진짜 많이 변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문 너머 한눈에 봐도 서구식, 현대식, 어떤 표현이 더 맞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식습관까지도 많은 이제 섞이면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오븐이 보입니다. 케이크나 쿠키를 굽기 위한 오븐이 그때 들어와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쪽을 가보면요, 저쪽 안에 그 수도가 있는데, 저 수도가 냉수, 온수가 다 나왔던 그런 수도고요. 실제로 고종 황제는 그 서양 음식을 그렇게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양식을 챙겨서 드셨다고 하는데, 또 틈틈이 케이크와 커피를 자주 마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드셨던 커피는 어떤 커피였을까? 왜? 제가 CCA 커피 비평가 협회 분들하고 그 고종 황제의 커피를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해서 마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슴처럼 만들어서 황제처럼 마시는 그 고종 황제의 커피, 네, 그 영상과 함께 그 커피의 맛도 한번 즐겨 봐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즐겨 마시는 커피도 벌써 우리에게 들어온 지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다는 것도 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커피는 한 번 들어오고 나면 수요가 점점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호식품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 볼수록 이때 당시 이 모습은 부엌이라는 말보다는 키친이라는 말하고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게 1921년 이렇게 서구식으로 개조된 모습의 수락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수락관 중에는 그래도 이 가장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수락관이라고 합니다. 대조선 서북쪽으로 역시 이렇게 그 행랑채로 이어져서 있는 곳이 경훈각입니다. 이 경훈각은 여기서 왕과 왕비가 뭐 여름에 더위도 피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뒷마당 뜰에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화계라고. 여기를 감상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운각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아궁입니다. 야, 이 좀 구조가 좀 다르죠? 이렇게 밑에서 불을 넣고 민가하고 다른 거는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아궁이하고 부뚜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궁궐에는 부뚜막이 없죠. 여기 돌쪽 온돌 구조 중에 특이한 구조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건축 쪽은 잘 모르고. 자, 요게 뭘까요? 요 조그만 문으로 뭘 했을까요? 요게 화장실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들어가서 일 보는 게 아니고, 왜 임금이 쓰는 전용, 그러니까 그 용기가 매화틀, 영화 광해를 보면서 유명해졌죠. 매화틀을 드리라 하십시오. 경아드리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매화틀을 여기서 이제 받아내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그 소변, 그러니까 작은 게 매우고 비구자 써서 임금의 응아가 매화. 그래서 그 매화틀. 네, 역시 제 역사 퀴즈 때 에피소드인데요. 임금의 얼굴이 용 아니죠. 임금이 앉는 곳이 용상, 임금의 옷이 용포. 그렇다면 용변은 뭐냐? 아재 개그입니다. 네. 그 용변이 꼭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그게 아니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흔히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건데요. 그 화장실이고요. 이렇게 이제 경운각에서 이 뒤쪽으로 조성해 놓은 정원들을 보면서 이제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요 화계라고 하는 요 아름다운 이 정원 쪽을 가면 경운각에 아주 재밌는 흔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자, 저 위에 보면 글자가 하나 보입니다. 저게 이제 길장자입니다. 근데 궁궐들 가보면 저 위치에 다 글씨들이 있습니다. 길장자는 뭐 당연하겠죠. 어떤 우리의 수명, 목숨 아니면 뭐 자손들 왕조가 길게 번성하자 이런 뜻을 담았을 텐데요.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저 글자는 저 획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기다가 우리가 새긴 것도 아닙니다. 저건 뚫은 겁니다. 벽을 뚫었다고요. 투각이라고 하던가요? 뚫어서 생긴가? 왜 그러냐면 저게 환기고 환풍구랍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그 좋은 뜻, 우리의 기원도 저렇게 담으면서 어떤 환기 환풍을 하는 실용적인 기능까지를 다 담은 거거든요. 와, 나 궁궐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환기가 잘 되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 포인트. 자,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앞에 이 경운각 뒤쪽으로 있는 이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궁궐에는 이렇게 곳곳에 정원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부용정, 규장각이 있는 그 후원은 저쪽이고요. 여기도 이제 뭐 뒷뜰이니까 후원이죠. 여기는 안채 공간이라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여성들,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름도 달래기도 하고 사계절 동안 변해가는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는 그런 배려를 만들어준 곳이기도 한데요. 지금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딱 160명만 본 일반 비공개 지역 그 장면들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창덕궁 후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역시 정말 단풍 최고 멋있는 곳이고요. 지금 또 이렇게 낙엽이 되어서 단풍 밟는 소리도 아주 귀를 간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후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원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정말 왕의 휴식 공간 정원이었다. 둘 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비원이라는 말은 이 후원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여기를 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썼죠. 뭐 비밀스러운 정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무엇 때문에 총칼로 무장하고 이 조선 땅을 강점한 일제가 이 후원을 비원이라고 그렇게 격화시켜서 불렀을까요? 후원, 여기는 왕의 휴식 공간이 아니고 조선 르네상스의 산실입니다. 이곳이 이런 아름다움, 그보다 더 깊은 뛰어난 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부용지, 부용정입니다. 이곳에 지금 사방에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건물 조성은 우리나라 궁궐에서 이 창덕궁 후원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특히 아름다운 것은 이 부용정입니다. 연꽃 한 송이가 크게 피어 있는 것처럼 그걸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정말 몇 각형의 정자일까 참으로 특이한 모습이죠. 특히 정자가 두 발을 물속에 이렇게 담그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 아마 우리나라 궁궐에서 거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지금 저 단의 높이가 다릅니다. 네, 여기가 낮고 저쪽이 높은데요. 저 높은 단 쪽이 임금이 여기 앉아서 이 물에 반영돼서 비치는 주함루 규장각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최고의 뷰 포인트죠. 그리고 이쪽에 주함루 규장각입니다. 지금 부용정, 또 규장각, 주함루, 그리고 영화당, 이 안에 모든 공통점들을 하나로 표현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부용지 연못에 있습니다. 연못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지금 잉어 부조가 있는데요. 네, 이 잉어가 바로 학문에 매진하고 정진하는 선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용이 되면 그게 어변성룡이죠. 어변성룡은 사람이 학문을 갈고 닦아서 훌륭한 학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 어변성룡의 마음을 저 잉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어수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등용문이거든요. 어수문, 천판이 특이하죠.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말뜻을 정말 정확히 표현하려면 가로가 아니고 저 편액을 세로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물숫자가 왕, 임금이고 고기 어자는 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서 고기가 놀듯 왕의 품 안에서 신하가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쳐라, 이런 뜻으로 지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수문인데 정말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저기서 본 잉어, 선비가 영화당에서 과거를 보고 등용이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문에 정진하겠죠. 여기서 잠깐 영화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덕궁 후원 백배즐기기 거기 팁 2가지입니다. 영화당, 꽃이 비친다라고 하면 직역이고요. 꽃이 어우러진다 그러면 뭔가 더 시적인 의역으로 멋있죠. 실제로 이 주변에 꽃도 많다고 하던데 이 가을꽃도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당은요, 요 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데 이게 춘당대라고 해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과거를 봤죠. 과거에 등용이 되면 어수문 쪽으로 가서 규장각 가는 거잖아요. 실제로 첫 번째 팁인데요,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여기서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이 춘당대에서. 근데요, 이도령 아닙니다. 성도령이 맞습니다. 제가 성씨라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성도령. 이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몇 배 더 즐길 수 있는 팁 2번째는요, 이 부용지 주변을 가장 멋지게 사진을 담고 싶다, 인생 사진을 담고 싶다, 바로 여기입니다. 영화당에서 바라보는 부용정과 부용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으로는 그 선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학자의 문은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쪽문인데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성인 남자가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쪽문도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정조대왕님의 큰 뜻이 서려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에 등용돼서 이 안에 온 이 학자들은 이제 다 고관 대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고개 숙일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니까 정조께서는 이 문을 통과하면서 항상 고개를 숙이는, 머리를 숙이는 이 겸손한 마음을 계속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문을 작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어수문은 왕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어수문을 가만히 보면 저 밑에 용 문양이 있습니다. 이 용 문양이 문에 그려져 있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걸 뭐 특이하다고 보기보다 저 용이 있으니까 저걸 뭐라 그러죠? 아이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왕 전용, 임금 전용. 여기다가 임금만 또는 VVIP 올리 이렇게 하면 너무나 위압적이잖아요. 근데 용으로 저렇게 아이콘화 시켜서 임금만 다니는 문, 어수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재밌죠? 근데 이렇게 아이콘화는 조선 후기 대한제국으로 가면 덕수궁 정관헌에도 저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원조인가 봅니다. 자, 이제 이 안에가 지금까지 일반에게 비공개 구역이었습니다. 규장각, 주함루로 들어갑니다. 오늘 창덕궁에 정말 새벽부터 온 보람이 있습니다.
채널 구독자님이십니다. 예. 박가브리엘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이렇게 만날 생각을 못했어. 저도 네,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고 정말 예. 너무 좋아. 아, 진짜. 백만 구독자 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후원 그렇게 왔어도 이 길 진짜 처음이네요. 여기에서 포토타입 주합로와 규장각, 정조가 즉위하고 정조 1년 1776년에 만들게 되는데요. 왕립도서관이죠. 규장각은 규가 학문을 관장하는 하늘의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장이 왕의 문장이죠. 왕의 필체죠. 그러니까 1층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이고요. 2층 주합루는 우주와 합의를 한다는 뜻인데 도서관이 있으면 당연히 열람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합루는 열람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합쳐서 그냥 건물 전체를 주합루라고 부릅니다. 바로 저 안에서 개혁정치 정조의 꿈이 생겼고, 그리고 또 그 꿈을 현실화시켜줄 정조의 정치 세력들이 잉태된 곳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인 영조, 그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에 의해서 뒤주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노론과 소론의 지긋지긋한 붕당 정치를 반드시 타파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정치를 꿈꾸게 되는데요. 새로운 정치, 바로 그 산실이 창덕궁 후원, 바로 여기입니다. 규장각이고 주합루죠. 주합루 바로 옆에 서향각, 책의 향기가 지금도 퍼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향각은 규장각, 저 안에 있는 책들은 곰팡이도 쓸 수 있고 병충해도 약하고 습기에도 약하니까 일정한 때에 계속 햇빛에 말리고 바람 통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출판용어로 포쇄한다 또는 폭서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서향각. 야, 이번에 이 서향각 안에까지 들어오는 아주 정말 특별한 체험인데요. 이 정도면 인생 체험인데요. 지금도 이 앞에 서니 오래된 그 고서의 향기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향각 뒤편에는 희우정이 있습니다. 아주 작죠? 왕의 열람실이라고 합니다. 주합루 뒤쪽으로 천석정, 여기도 역시 책을 읽던 공간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부용종 쪽에서 이 규장각을 바라보고 또 부용지에 반영된 규장각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면 오늘은 이건 정말 특이한 경우죠. 규장각 쪽에서 부용지를 보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그 사이에 없었던데 올해 특별 관람이라고 그러고요. 14, 15, 16, 17 나흘 동안, 그리고 하루에 2번,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20명씩, 그러니까 40명씩 나흘이니까 160명.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을 본 사람은 대한민국 땅 안에 160명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데요. 역광이라 잘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창덕궁 정문 돈하문으로 들어와서 이 서쪽으로 곧바로 금호문이 보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출구로만 쓰기 때문에 정말 참 존재감 미미한데요. 이 창덕궁은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저 조그만 쪽문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런 조그만 쪽문에도 우리의 역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 금호문에 얽혀있는 우리 경천동지할 역사적 사건, 오늘 3가지인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인조 반정입니다. 이 창덕궁은 광해군과 인조,
이 두 명의 임금의 스토리가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 궁궐입니다. 인조반정, 그렇죠.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낸 사건이죠. 그러면 1623년 인조반정 때 이 금호문은 도대체 뭐냐? 네, 인조반정 그 성공의 시작이 이 문이라고 합니다. 반정군이 이 문을 통해서 순식간에 다 들어와서 이 창덕궁을 한 번에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 금호문 수문장이 안에서 문을 열어줬답니다. 정말 궁궐이나 성이나 망하려면, 무너지려면 밖에서 부시고 들어오는 것보다 이렇게 안에서 먼저 무너지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금호문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일대 사건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송악선 의사 의거터입니다. 1926년 4월 28일, 그러니까 순종승하 그 다다음 날 송악선 의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조선의 3대 총독 사이토를 응징합니다. 1926년 4월 25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 황제가 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승하하십니다. 이 대조전에 동원돌, 그러니까 동쪽 온돌이 왕의 침소니까 이제 바로 저곳이죠. 순종의 승하, 왕위 계승 영순이가 영왕인데 이때 인질로 일본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500년이 넘던 조선 왕조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건데요. 돌아가신 순종 황제의 그 빈소가 이제 저 선종전에 꾸려지게 됩니다. 순종 황제의 혼전, 그러니까 신위를 모신 곳, 또 빈전, 그러니까 출상하기 전에 관을 모셔두는 곳으로 이 선정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빈소를 마련했으니까 조문객들이 오시겠죠. 그때 이제 조문객들 출입하는 그 문을 바로 저 서쪽에 금호문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송악선 의사가 금호문에서 기다린 거죠.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송악선 의사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던 사이토를 여기서 공격해서 암살하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60만세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송악선 의사가 응징하려고 했던 그 사이토는 어떤 사람인가? 네, 조선 총독 중에 최악질이죠. 그 전까지 이제 무단 통치였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에 논란 일제가 문화통치라고 허울 좋게 말을 바꾸는데 그게 말이 문화통치지 사실은 우리 민족의 분열, 이간질 책동이잖아요. 네, 그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3대 총독 사이토입니다. 게다가 5대 총독까지 한 번 더 하니까 정말 조선 총독 중에 제일 안 좋은, 제일 나쁜 최악질이 바로 이 사이토입니다. 이 사이토는 그래서 부임할 때도 우리 멋진 일이 하나 있었죠. 강우규 의사, 65세 백발의 이 강우규 의사께서 남대문역,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에서 이 사이토에게 폭탄을 선물을 하죠. 이 금호문이 알고 있는 경천동지 역사적 사건 세 번째가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조선시대인데 정말 지금하고 수법이 똑같은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 1928년 3월 15일 오전 11시경 종로에 있는 삼광상열한 금은방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삼광상의입니다. 여기 이왕과 돌봐드리고 있는 관청 이왕직이야. 네, 대비전하께서 쓰실 금반지 금비녀를 급히 구매하려고 하니까 한 170원 정도 물건도 준비해서 빨리 저 창덕궁 금호문 앞으로 가지고 와. 170원 어치나요? 자, 일단 얼른 물건부터 줘봐. 대비전하께서 좀 고르셔야 되니까 지금 가서 보여드려야지. 빨리 줘, 빨리. 네. 얼른. 야, 이거 얼른.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물건을 받아든 범인은 그대로 도망쳐 버렸고 이것으로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의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에 보이스피싱하고 그 수법이 똑같지 않습니까? 전화 이용하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을 사칭하고 그 다음에 유명인 이름, 그러니까 이때는 황족구 이름을 도용하고 완전히 사기에 삼박자가 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이때 이 강큰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아서 지금 형법에 따라서 그 죄를 묻고 벌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 금액이 170여 원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죄명은 당연히
사기 절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작 사항이 만약 초범이라면 그리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통 검사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하고 판결하겠습니다. 판결은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판결은 한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생각보다 좀 너무 약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 이건 악질적인 범죄인데. 그리고 이제 낙선제 사셨던 순종효 황후가 이 사실을 아셨으면 정말 너무 막 황당하고 비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순종효 황후는 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죄를 그 책임을 물기가 좀 애매하답니다. 기껏 물으면 명예훼손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이 보이스피싱 이건 정말 뿌리 뽑고 근절시켜야 되는 범죄인데 형량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이 기절초풍할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1928년 4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조선일보 기사들을 쭉 보면 와, 전화의 보급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그 당시 사회에 횡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이게 송금 사기죠. 그러니까 요즘 막 똑같아요. 근데 금액도 커요. 8,000원 정도면 한 6, 7억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가짜 주문 넣고 배달 가로채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렇게까지 유서 깊은 범죄였는지. 그래서 이제 1935년 3월 15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이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그다음에 또 심지어 욕하고 전화 끊는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신조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전화 이용 불량군인데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전화 이용 불량군에 뭐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뭐 욕, 음담패설, 스미싱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오늘의 교훈? 네, 저렇게 금호문처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런 조그만 쪽문 하나에도 우리의 역사는 소중하게 다 깃들어 있다는 것. 오늘의 교훈이죠. 낙선지 앞이니까 다시 겸손하게.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